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막바지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오후 3, 4시쯤 정체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5일 걸기 대회를 열기로 했고 전공의들은 오늘 임시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논의합니다. 설 연휴에도 여야 총선 공천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닷새 동안 공천 신청자 면접에 들어가고 민주당은 연휴 이후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인 10명 중 9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에 고령이라는 응답이 60%를 넘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설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설 연휴 마지막 날 아침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고향에서 돌아오는 차량 행렬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전부터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고속도로 상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수양 기자. 네,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고속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요금소는 상행선과 하행선 모두 원활한 차량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극심했던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는 새벽 2시를 기해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주요 구간별 상황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구간은 새벽부터 서울로 향하는 차량이 이어지지만 흐름은 원활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나들목 부근 역시 서울과 목포 양방향 모두 문제가 없고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부근도 통행이 잘 이뤄집니다.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금 부산에서 출발하면 4시간 40분, 광주에선 3시간 30분, 대전은 1시간 30분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다시 귀경길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로 정체는 오후 3시에서 4시쯤 최고조에 달한 뒤 자정이 지나서야 완전히 풀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을 420만 대로 예측하면서 수도권으로 42만 대, 지역으로 34만 대가 이동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오늘 자정까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단체는 오늘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대응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오는 15일 집단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온라인 대의원 회의를 개최합니다.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대전협 박단 회장은 SNS를 통해 2,000명 증원은 너무 지나치다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전협을 구성하는 전문의들은 의료기관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단체 행동에 나설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협은 2020년에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설 연휴 직후인 15일 전국 단위의 집단 대응을 예고해 의료 현장에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불법 행동에 나서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데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시 처분이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 그러면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에 집단 행동을 금지하고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는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총선이 5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설 연휴에도 본격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공천 면접을 시작하고 민주당은 현역 의원 컷오프, 즉 하위 20% 명단을 연휴 직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은 여권 험지로 꼽히는 서울과 제주, 광주를 시작으로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 이어 수도권 험지에서도 중진 출마를 권유하거나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 면접이 끝나면 한동훈식 공천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몇 석이 꼭 중요하다기보다는 많은 국민들의 그 선택을 받는 데 있어서 지금 그 과정부터 노력을 해나가겠다. 민주당은 연휴가 끝나는 대로 현역 의원 하위 20% 컷오프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2월 초 통보 예정이었지만 내부 분열 등을 우려해 설 연휴 이후로 미뤘다는 분석입니다. 당내 다선 의원과 야권 텃밭인 호남 지역 의원 물갈이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미래 지향형 새로운 인재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상당수 영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것입니다. 제3지대 세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천 탈락 의원을 상대로 영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홍병준입니다. 제3지대 4개 세력이 모인 개혁신당이 첫 지도부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기로 하는 등 거대 양당과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도부 구성과 공관위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면서 합작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격 통합을 놓고 당내 불협화음은 이어졌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집단 탈당하자 당비를 해제했다는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지지자들의 반발에 기존 개혁신당 지도부는 연이어 사과했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통합의 기조와 과정이 불투명했다며 통합 결정에 실망한 당원과 지지자에게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특정 인사들과 같은 당을 할 수 있냐는 비판과 좌절감에 100분 동감한다고도 했습니다. 허은하 인재영입위원장도 자신 또한 통보를 받았다며 총선 이해득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이준석 대표의 결정을 믿는다면서도 자신들은 통합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글들입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조만간 입장을 낼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합당 자체를 깨기보단 기존 정치 철학이나 노선이 변한 건 아니란 설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개혁신당은 첫 임시 지도부 회의를 열고 지도부 구성과 4월 총선 공천 심사를 맡을 공관위 구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서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건 아마 저희의 역량일 것이고 또 저희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당 절차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념과 노선이 다른 지지자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최대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묵묵히 지역을 누비는 출마자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텃밭에 하나의 깃발이라도 꽂겠다며 뛰는 후보들인데 국민의힘의 호남 출마자들과 민주당의 TK 지역 출마자들을 조성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수첩의 지역 구민의 민원을 열심히 받아 적고 늦은 시간까지 전통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합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5번째 출마한 이정현 예비후보와 전북에서 4번째 출사표를 낸 정운천 예비후보는 모두 보수여당 험지인 호남 출마자입니다. 지난 총선 때 호남에서 단 한 석도 배출 못한 지역인 만큼 두 사람 모두 당보다는 지역에 헌신할 개인 능력을 강조합니다. 저는 이정현의 이름으로 이번 선거를 치러낼 것입니다. 당에 대한 어떤 어필보다는 예산결산위원을 한 번밖에 못하는 거를 7번 연속했거든요. 민주당 박형룡 후보와 권태큰 후보도 보수 텃밭 대구에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모두 대구 토박이이자 해당 지역 대학의 총학생회장을 지낸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근무 경험이 있는 박 후보는 지역 격차 해소를 내세우면서 정부 심판론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높아서 그런지 적대적인 감정을 표하는 분은 거의 없고요. 권 후보는 대구 지역 경제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대구의 경제가 지금 심각하게 쇠락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산단을 완전히 한번 리모델링해서 쉽지 않은 승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험지에 출사표를 낸 후보들의 도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설 연휴가 끝나면 여야가 이제 본격적인 총선 공천 국면에 돌입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공천 면접을 시작을 하고요. 민주당 연휴 이후에
하위 20% 현역 의원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파이낸셜 뉴스 주필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이 4월 10일 이후 인생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관훈 토론회에서 한 발언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목표는 일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을 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소박한지 좀 묻고 싶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총선의 목표는 자기의 생존, 자기의 당권 유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4월 10일 이후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 말은 100% 진심입니다. 그 후의 인생은 뭐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위원장부터 살펴보죠. 한동훈 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힘은 곱셈 공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과의 차별화된 공천이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먼저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과 차별화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 문제는 현역이 너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꾸 그걸 어떤 뭐 소위 말해 쳐낸다고 하든가 현역을 교체하거나 탈락시키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국민의힘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현역이 워낙 적으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가만히 보면 경쟁력 있는 중진들 그분들을 지금 다른 지역구로 옮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옮긴 사람들이 거기서 민주당 의석을 탈환한다. 네. 그럼 한 석을 가져오는 거고 또 현재 있는 의석을 다른 사람을 내보내서 거기도 당선시킨다. 그러면 정말 그건 1석 2조 3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플러스 정도가 아니라 곱셈 공천이 될 수 있는데 예. 과연 그야말로 좀 옮긴 지역구로 옮긴 그런 중진들이 아무리 중진이라 하더라도 그런 험지에서 당선할 수 있느냐. 예.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중진들을 뺀 자리에 정말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을 공천한다고 해서 거기 또 사수할 수 있느냐. 현역 있는 곳. 그게 문제인 거겠죠. 예. 결과가 좋으면 곱셈 공천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결과가 좋지 않다. 이러면 그야말로 결과적으로는 뺄셈이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국민의힘 일단은 당장 내일부터 공천 심사를 시작을 합니다. 면접을 하는데 서병수 의원 또 이제 김태우 의원 등 영남권 중진들이 당의 험지 출마 요청 받아들이면서 추가 이제 험지 출마 요청이 또 나올까? 중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려요. 일단 뭐 지금 그 국민의힘의 이 정치적 안방이라고 해서는 부산 경남에서의 공천 작업은 저는 뭐 첫 단추를 나름대로 잘 깬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직 광역단체장 출신이라든지 뭐 삼성 중진이라든지 나름대로 경쟁력이 확보된 사람들을 사실은 수도권으로 만약에 출마하라고 하면 말 그대로 맨 땅이 헤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같은 권역 내에서의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를 조정하는 부분은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사 또 이 좀 어려운 지역에 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선거에서 이긴다고 한다면 그 다음의 정치적인 대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국민의힘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구도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지역 내의 전직 광역단체장들을 험지로 보내고 또 하나는 3선 이상의 그러니까 중진들이 경쟁력이 확보된 사람들을 보낸다는 이런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울산광역단체장을 지냈던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일종의 울산에서 상당히 험지라고 하신 울산 북구 쪽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뭐 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옆 지역인 사갑으로 가서 민주당의 최인호 의원하고 붙는다든지 뭐 이런 구도들을 충분히 아마 이 국민의힘에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상당히 해당 중진들 입장에서는 아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이러한 이 전략이 수도권에도 먹힐 거냐의 부분인데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이 지금 영남과는 달리 인물란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다른 권역에 있는 중진들을 데리고 오는 문제는 같은 권역에서 움직이는 조정되는 이 중진들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하나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TK를 포함해서 지역에 따라서 중진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총선 출사표를 던진 용산의
대통령실이 참모 출신들을 향해서도 험지 출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른바 양지로 불리는 여권 우세 지역에 쏠리는 모습이 때문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한동훈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이 부분도. 뭐 재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예. 공천이 본격화되기 전에 국민의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왔던 것은 첫 번째가 이제 검사 출신 대거 공천, 두 번째가 또 용산이나 내각 근무자들에 대한 특혜 이런 게 있었죠. 지금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 뭐 이제 검사 출신 대거 공천이라는 것은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용산 근무자들 또 이른바 윤 대통령의 측근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뭐 양지 출마 또 그런 사람의 특혜 이런 게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근데 아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대통령실 출신들 중에서도 지금 이른바 험지에 나간 그 행정관 출신이나 뭐 비서관 출신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주목되는 사람이 있죠. 강남을에 신청한 박진 전 장관, 이원모 전 비서관, 그다음에 또 해운대 갑에 신청한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런 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현재 뭐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도 얘기했고 특혜는 없다 얘기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특혜는 없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재조정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중진들의 다른 어떤 지역 출마, 민주당 의원들과 이제 1대1로 붙는 그런 것과 좀 달리 이런 분들은 사실 초선도 아니고 신인 아닙니까? 신인들을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이런 험지로 옮겨서 현역 민주당 의원과 1대1 붙게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다른 면으로 보면 이건 저 역차별 아니겠습니까? 정치 신인들에게 오히려 가산점을 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좀 피하려면 저는 그야말로 시스템 공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지역구를 조정하든 후보 공천을 하든 그런 게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표 공천 윤곽 또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 이야기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설 연휴 직전에 연탄 봉사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얼굴에 검댕이 묻힌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또 그 모습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걸 두고 이제 설 연휴에 여야 공방이 벌어졌어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정치쇼 아니냐, 일부러 묻힌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뭐 지금 밝혀진 뭐 이 일종의 현장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일부러 묻힌 거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일부러 묻힌 건 아니라는 것을 옆에서 명백히 옆에서 그러니까 연탄 봉사는 그 협회장께서 묻혀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쇼라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일단 팩트가 틀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문제는 이 상대를 좀 뭐랄까요,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디스한다든지 악마시키기 위한 비난을 위한 비난, 비판을 위한 비판 이러한 부분 지나친 정치적 네거티브가 과연 그런 행위를 하는 정치인 또는 그 정치인 소속된 정파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 중원리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서울 지역에 이런 연탄 봉사하는 거 보면서 저 지역은 왜 이 지금도 연탄을 떼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숨어 있는 문제가 뭐죠? 왜 저 지역은 개발이 제대로 안 됐을까? 제 낙후됐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민주당은 공격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저런 분들이 저런 상황, 저런 이 환경 속에서 살도록 방치해뒀을까? 이런 데 대한 그 일종의 뭐랄까요? 자신들의 정책의 부족 내지는 또 하나는 이 지금 그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들을 이 본질을 보지 않고 그냥 이 봉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격을 했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소구력을 갖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 민영배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내용을 그 영상을 안 보고 이제 사진 컷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확인을 좀 해보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이 왈가왈부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영상을 확인했냐 안 했냐 이걸 좀 떠나서 다 얘기했으면 일부러 이렇게 묻힌 거 아니겠습니까? 장난하려고. 저도 연탄 봉사 나가면 장난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 정치권의 담론 수준이 너무 유치하다, 정말로. 무슨 일거수일투족 가지고서 그런 걸 시비거리 되지 않는 걸 시비를 하고 뭐 쇼냐 뭐 또 무슨 한동훈 위원장이 뭐 서민 얘기했더니 그거 가지고서 자꾸 논쟁을 촉발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거 갖고 논쟁할 때입니까? 얼마나 중대한 얘기가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현안만 해도
의대 정원 문제 가지고 굉장히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 정치권이 논쟁해 볼 만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나가면 무슨 저출산 문제라든지 또 뭐 AI가 지금 일자리 대체하는 문제 이런 것들 좀 얘기하면 안 좋겠습니까? 좀 그런 좀 담론수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뭐 얘기를 하고 싶고 예.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 문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보통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연말에 많이 연탄 봉사하잖아요. 네. 연탄 기부하고. 예. 근데 연탄은행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연탄 기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연말에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연탄이 굉장히 부족한 때인데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선물 비용을 전용해서 선물 안 하고 이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박수 칠 얘기 아닌가요? 어느 정당을 떠나서. 그러니까 쇼라고 하지 말고 이런 쇼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민주당이라도. 예. 민주당도 좀 우리도 선물 비용을 좀 전용해서 지금 연탄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 시기에 이런 연탄 기부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네. 네. 국민의힘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당내 갈등 격화되고 있습니다. 문제 발언 들어와 보시죠.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 선배 정치인분들은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발언 직후에 이른바 이제 문명대련 대전 가시화되고 벌어진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동안 SNS 메시지 잇따라 내면서 당내에 결합, 단합, 강조를 했거든요.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내분이 그러니까 비명과 친명의 갈등에 의해서 또 이 친명과 친문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예.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아마 나름대로의 절박감 때문에 이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 만났을 때도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용광로 같은 화합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예. 실제는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데 대한 나름대로의 안타까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작용해서 그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일단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앞서 지금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지금 이야기했을 때 그 때문에 상당히 더 당내 분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사실은 딴 사람도 아니고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당대표가 내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바로 선을 얘기했을 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요. 내 탓이오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지금 이번에 올린 그 입장을 보면 네. 친명이냐 뭐 친문이냐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저들의 일종의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예. 사실은 이 당내 문 자체가 앞서 우리가 봤지만 임혁백 공관위원장을 비롯한 당내 인사들 특히 이재명 대표 가까운 인사들이 그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해왔잖아요. 예. 이것이 단순하게 저들의 전략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당대표로서의 내가 이 지금 내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못했던 부분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일종의 지식을 먼저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예. 진정성이 좀 더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단합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보면 임종석 위원장도 주장을 하지만 윤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적용한 건 없다. 40%의 문재인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친명의 공격이 있는 거. 이거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이게 봉합이 되겠냐?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이건 좀 아쉬운 메시지죠. 네. 아까 저 차전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저는 동의하고요. 이게 뭐 저들의 이관계라고 했는데 그 임혁백 교수나 공관위원장이죠. 네. 정성호 의원 또 추미애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이관계에 빠진 건가요? 자신들이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에서 그걸 부추겨서 얘기했습니까? 뭐였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친문계 배제 움직임이 지금 하루 이틀 있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됐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네네. 그럼 그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않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고요. 대선 패배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글쎄요. 그거야 뭐 여러 가지 좀 백서를 내어봐야겠지만 첫 번째 책임은 후보 자신 아닌가요? 네. 후보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본인이 책임이 있다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예. 본인도 그런 책임진 행동을 보여야죠. 만약에 승리했으면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정부 덕분에 승리했다 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그런데 왜 패배했다고 남 탓을 합니까? 얘기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저는 이명백 공관위원장께 굉장히 좀 고언을 드리고 싶은데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예. 근데 이분은 대학에서 평생 민주주의를 연구하시고 강의하시고 한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뭐 검찰 정권 탄생이라고요? 그럼 국민들의 선택, 대선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친명 간의 갈등 계속 새어나오고 오히려 더 짙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책임도 있는데 왜 남 탓하냐 이렇게 아예 대놓고 말을 했어요. 일단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일종의 작심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 사실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상당히 그러니까 이 맞수가 됐던 분이 바로 이낙연 대표인데 아마 그래서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나 또 후보와 함께했던 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인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내가 나갔더라면 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그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을 이겨서 나갔던 이재명 대표가 진 선거 자체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 책임이라는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내의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친명과 친문 간의 그 갈등이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지금 이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 됐으니까 빨리 나와라.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또다시 도전장을 던진 이른바 이 올드보이 행보를 좀 짚어볼게요. 김무성 전 의원, 이인재 전 의원 7선이나 됐네요. 7선에 도전하는 상황입니다. 중지를 향해서 희생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 이렇게 도전한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글쎄 여야 막론하고 지금 이른바 뭐 우리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올드보이라고 한들이 많이 도전한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자체가 뭐 흠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지금 뭐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시기고요. 네. 60대고 70대고 만약에 처음 도전한다. 자신의 어떤 그 업적을 가지고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우리가 박수를 쳐야겠죠. 근데 6선, 7선 하신 분들 6선이라고 하면 지금 24년을 의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도전한다? 그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이제 의자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자신들은 병풍을 역할하면서 더 좋은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후배들을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그러는 게 그런 분들 역할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김무성, 이인재 전 의원이 출마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동현 전 장관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선 가능성이 좀 높은 자신의 고향이나 전 지역구로 출마를 한다고 해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뭐 올드보이들의 기한과 더불어서 또 소위 말하는 정치적 안방에 지금 도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니 아마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돌아와서 새로운 정치를 나름대로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쉽고 좀 더 편안한 곳에 가고 싶은 일종의 뭐랄까요 정치적인 하나의 욕구가 이 지금 발동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 지금 본인들이 기한하는 이유가 뭐냐 소위 말해서 현실 정치가 지금 너무 엉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든 이 지금 원내에 들어가서 이 정치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러한 그 지금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소명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면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그러니까 지금 안방에서라도 내가 당선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 그 각 당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분들의 그 지금 공천이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을 예를 들면 컷오프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다고 오히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현역들이 나름대로 이 이제 그러니까 당의 공천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분들이 이 정치적 명망과 나름대로의 정치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한다 하더라도 일종의 뭐랄까요? 정치적인 타격이 적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이 그렇게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공천을 받을지도 관심이지만 아까 별 영향이 없겠다고 이야기했었지만 무소속으로 나와서 글쎄요. 조금 표를 얻어가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당에서 보자면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지금 이른바 뭐 혁신 공천이라고 하는 게
자꾸 현재 있는 분들도 다른 분들과 이른바 물갈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곤혹스러운데 이분들은 정말 중진들 뭐 그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출마하는데 그런 분들을 공천을 준다. 그러면 혁신 공천이나 면이 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또 이제 이분들을 컷오프 한다든가 공천 안 준다. 그럼 이분들이 또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정당에 또 어부지리를 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도 곤혹스럽고 본인들도 별로 명분이 없고 거기다가 또 전체적으로 정치 혁신이라는 그런 명분에서도 밀리는 그런 분들이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이제 할 일은 후배들이 정치를 잘 하도록 조언을 해주고 병풍이 되어주고 바람막이 되어주는 그래서 현재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좀 고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른바 제3지대 개혁신당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임시 지도부 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글쎄요, 이제 4개의 세력이 모였기 때문에 공약을 만드는 것도 또 공천 관련 문제를 합의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아 보이고 어제 회의에서도 그거를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시간이 상당히 급박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지금 합당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또 이번 설날 연휴에 때문에 실무진들이 작업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지금 통합신당의 골간을 갖추는 문제, 예를 들면 당의 정강이라든지 당헌이라든지 당규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 정도는 이야기를 하셨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소위 말하는 명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양당의 기득권을 타파한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것이냐 부분도 아마 논의가 됐을 가능성이 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종의 공천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어떻게 각 세력들이 나름대로 적절한 지분이 마음대로 이렇게 안배될 수 있는 그러한 룰을 어떻게 짜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문제는 항상 이 지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놓고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고 보입니다. 네, 뭐 합당은 했지만 통합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준석 공동대표 개혁신당의 의석수 이번 주까지 6석에서 7석 늘어나고 다음 달 중순쯤이면 교섭단체도 가능할 거라고 자신했습니까? 의석의 20석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뭐 가능성이야 언제든지 있는 거죠. 그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 차이겠지만 지금 이렇게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은 굉장히 크죠. 더더구나 각자 약진하면 뭐 별로 그 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지만 더더구나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개혁신당도 그렇고 뭐 새로운 미래 이런 이낙연 신당이라고 보통 얘기했던 그런 분들도 굉장히 지지율이 확 떨어지면서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합당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거기다가 또 2월 15일 이번 주 얘기한 것은 2월 15일이 국고보조금 첫째 나오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6, 7석은 되어야 5석 이상 되어야 의미 있는 그런 보조금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지금 아마 물밑에서 접촉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교섭단체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선언만으로 끝났기 때문에 현재는 선언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합당이 완결된 상태가 아니고 거기까지 가려면 자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정말 각종 디테일에서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고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이준석, 이낙연 일단 큰 덩치를 보자면 양쪽에서 지금 반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가 되지 않고 잘못하면 1.5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뭐 이번 주까지 6, 7석 또 앞으로 뭐 교섭단체 이런 것은 많은 어떤 장애물을 넘어야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함께 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함께 이제 설에 앞서서 이제 급하게 한 모습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쎄요 정책이나 공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질감이 있는데도 이제 모인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리더십을 회복해야 된다. 지도자 역량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글쎄요. 이거를 계속 이낙연 대표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게
연합이 계속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쪽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아마 지금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 본인들이 일종의 합을 하지 못하면 아마 이 통합신당, 이 개혁신당의 앞날은 뭐 불보듯 빤하다는 나름대로의 이 절박한 인식감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그러니까 설 연휴 직전에 통합 선언이 나왔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요. 두 사람이 나름대로의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명분을 갖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통합신당의 당명이 개혁신당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의 입지를 나름대로 받쳐주는 것이고요. 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잖아요. 일종의 뭐랄까요, 정치적 신뢰를 나눠 갖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이 지금 공천 국면에 뭐 적잖은 뭐 이제 갈등이 예상되기도 합니다만 나름대로의 정치적 명분과 신뢰를 적절히 타협하는 그런 정도의 정치력을 두 분이 좀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뭐 여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렇습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이 공천하는 과정에서의 지분 안배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 특정적인 세력 쪽으로 만약에 쏠리는 양상이 나타날 경우에도 과연 이분들이 정치적 대타협의 기조 위에서 협력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통합까지 난제가 많아서일까요? 개혁신당 내에서는 탈당하는 당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의 지지층도 다르고 뭐 공약과 정치 성향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 개혁신당이 선거만을 위해서 한 합당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네, 개혁신당 가운데 처음 함께했던 뭐 허은하 전 의원이라든지 뭐 천하용인이라고 했던 그런 분들 중에 있던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가 지금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른바 새로운 보수층 이런 걸 좀 기구했던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 이른바 진보층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근본적으로는 모두가 다 새로운 정치하겠다. 그 양당 정치를 극복하고 거대 양당 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제3세력을 만들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야말로 선거만을 위한 아까 본 뭐 내심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날 전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고 또 3번 기호, 총선 의석수 이런 것들만 지금 따지는 그런 합당 아니겠습니까? 과연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인지 아닌지 제3세력으로서 정말 실체가 있는 명분이 있는 그런 합당인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떠날 수도 있는 그런 합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야기도 좀 잠깐 해보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을 하고 내일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총선에 출마할지 여부를 갖다가 부산에서 발표한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혹시 예상을 하실 수 있는지요? 총선 출마에 대한 나름대로의 출사표를 던지기 위해서 일종의 본인의 스케줄을 착착착 지금 밟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걸 조금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소위 말하는 옛날 주군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 도전을 알리고 이제 지금 고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이고요. 아마 지금 내일 지금 예정된 기자회견도 본인이 지금 최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이 출마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나름대로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를 만드는 하나의 이 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치권에다 이제 몸을 담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2심에서 실형받고 법정 구속만 면한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의 출사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유권자들은? 이해가 안 되죠. 정말로 정치 허무주의를 부추기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정 구속을 왜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그 2심이 뒤집히겠습니까? 법률심일 뿐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가능성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만약에 선거에 나서 선거에 당선되면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걸 국민들이 범법 사실을 없다고 사해 주는 겁니까? 선거 당선이? 아니, 선거를 그렇게 치른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좀 있으면 만약 당선되더라도 되기도 어렵겠지만 되더라도 결국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만둬야 되죠.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선거를 왜 합니까?
국민들이 그걸 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범법 사실을 뭐 당선되면 사줬다는 얘기를 듣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행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파주의 한 사찰 건물에서 시작된 불이 산불로 번졌다가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시흥에서는 명절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연인의 집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구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지붕과 나무 기둥이 불길을 버티지 못하고 폭삭 내려앉습니다. 경기 파주의 한 사찰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자락을 타고 번진 불길은 산불 진화 헬기까지 동원한 끝에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법당 건물 한 동과 산림 670제곱미터가 불탔습니다. 전기 누전인 것 같아요. 전기 콘센트인가 뭔가 거기서 불이 난 것 같아요. 건물 외벽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경기 시흥의 한 3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나가서요. 무슨 나가라고서 그냥 나갔어요. 불이 난 집에서 40대 중국인 남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집주인인 40대 여성과 연인 사이인데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빈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 직접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혼자 있고 나머지들은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좀 술이 좀 취해 있는 상태에서 뭐 전화로 다툼이 좀 있었나 봐요.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불법 체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설날 새벽 술에 취해서 어머니를 살해한 이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색 트레이닝복에 슬리퍼 차림의 35살 A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으로 향합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어머니 살해한 이유 뭡니까? A씨는 5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함께 술을 먹었던 지인에게 전화해 자백했고 현장 사진까지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흉기에 찔려 숨진 어머니 곁에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응이 없어갖고 억지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A씨는 음주운전 사고로 복역하다 한 달 전 출소해 함께 살던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는데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 질문에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은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능력은 없어요.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확인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설 연휴 기간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잔 30대 아들, 이 범의 하루 만인 어제 구속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글쎄요, 이게 좀 충격적인 사건이죠. 모친을 살해한 30대 아들, 범행 직후에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자백을 하고 현장 시신을 보내기도 하고 옆에서 잠을 자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전이니까 올 1월 달 아니겠습니까? 출소를 했대요. 그다음에 설날 전날 뭐 아는 사람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집에 온 거죠.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를 살해하고 거기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 같이 술을 마신 지인에게 전화를 한 다음에 요즘 핸드폰으로 다 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 그 현장 사진까지 그 지인에게 보내고 그리고 나서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냥 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옆에 있는데 그냥 그 잔 거고 그러니까 지인 입장에서는 뭐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같이 술을 마셨던 사람이 전화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다음에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진까지 왔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그 들이닥쳤는데 경찰이 보니까 그렇게 자고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는 돌아가셔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이가 30대인데 그렇게 뭐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뭐 변변한 직업도 없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모자 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자세한 동기, 자세한 내용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경찰의 수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계속 경찰 수사에서 행설 수사를 한다고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드렸듯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조치 없을까요? 수사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죠. 지금 짚어주신 대로 횡설 수사를 하고 있고 진술을 일부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찰이 당연히 이게 정신병력이 있는지를 짚어봤는데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았던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그 전에 술을 함께 마셨다는 지인 그리고 본인의 범행을 이야기했고 사진까지 보냈다는 그 사람에게 뭔가 구체적인 단서 등을 더 추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처벌 수위가 아주 뭐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또 술 마셨다고 또 심신미약 주장하고 이런 상황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닐 거고요. 그렇습니까? 일단 형량이 일반적으로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입니다. 그런데 존속 살해죄는 형량이 더 가중돼가지고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이 되는데 제가 양형 기준을 찾아봤더니 이런 경우에는 존속 살해인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동기가 더 중요하겠지만 최소한 15년 이상을 그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이 이제 권고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수인지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니를 살해한 이후에 그 지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수라고 하는 거는 수사기관에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지인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한들 그게 자수가 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기관에 그 신고하는 게 꼭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러한 상황이 지인에게 내가 술 마시고 정신이 없으니까 이러한 범행을 지인이 같이 술 마시는 사람 보고 대신 경찰에 신고해 달라 이랬으면 자수가 될 여지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경찰의 수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진들의 반발 움직임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제 오는 15일에 걸기대회 열기로 했고요. 전공의들 오늘 집단 행동 여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파업까지 또 이어질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의사들에게 파업할 권한이 있는지는 없다고 보는 게 법률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노동조합법 등에 따르면요, 이제 쟁의행위, 노동쟁의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내지 노동자가 본인의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해서 사업자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분쟁 상태에 돌입하는 겁니다. 근로자와 근로자 조합 등의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의협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 직능단체에 불과하지 노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요. 파업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회원을 차지하고 있는 개원이 본인들이 사실상 영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뭐 당연하지만 없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소속돼서 급여를 받는 수련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질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완전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수련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근로관계와 관련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련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불법 파업으로 정부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파업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의료계는 이제 파업을 강행할 의지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뭐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뭐 얘기는 하고 있는 건 있죠. 그러니까 의사나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어렵겠다는 면허가 취소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료법을 찾아보면은 의료인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업무방해죄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실형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의사 자격이 취소가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의료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관이 의료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적으로 휴폐업할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의사들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할 거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뭐 휴폐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자격 정지까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후에 대학가에서 이제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이른바 반수생이 늘고 있다고 네. 해요.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수험생 커뮤니티에 보면 반수하기 좋은 뭐 대학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이런 각종 노하우가 공유되고 있다고 맞아요. 합니다. 지금 의대를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너무나 많죠. 네.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의대 정원을 늘려놨기 때문에 이 지금 대학에 입학을 했더라도 내가 한번 대학에 이 입학 신고는 예. 하지만 그러니까요. 한번 내가 사실상 재수를 해보겠다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늘어났고 예.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연휴 내내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날씨는 춥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 나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계속 대기질이 안 좋아요. 어느 지역은 경기 남부네요. 매우 네. 나쁨 수준도 있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겨울철 미세먼지는 확실히 기온과 상관관계가 뚜렷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연휴 첫날부터 기온이 상승세로 돌아서더니 미세먼지 농도 역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국내에 좀 대기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쌓일 경우와 국외에서 추가로 미세먼지가 유입이 됐을 경우에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예. 지난 밤 사이가 두 가지 악재가 다 겹쳤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국내에서 발생했던 먼지가 축적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더불어서 밤 사이에 풍계가 바뀌면서 국외로부터도 미세먼지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나쁨 단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 8시를 기점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얼마나 대기질이 나쁘다는 건가요? 보통 이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4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쁨에서 매우 나쁨의 경계치 수준이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토요일 밤 8시부터 이렇게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어제 오후 6시에 인천 그리고 서울, 경기 남부 지역 추가적으로 예. 지금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밤 동안에는 미세먼지, 좀 입자가 큰 미세먼지 농도까지 나쁨 단계까지 치솟았었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초미세먼지 상황과 나쁜 상황인데 오늘 계속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나쁨 단계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내일 남부지방은 좀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서울, 경기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태가 내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여서 계속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까지 배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 미세먼지, 그냥 미세먼지가 계속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계속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낮부터 오늘 뭐 따뜻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미세먼지 상황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레 비가 오기 전까지 농도 상황이 나아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네. 결국에는 겨울철에 따뜻한 날씨 탓이 좀 큰데요. 네. 하지만 오늘 오전까지는 좀 춥습니다. 지금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지난 8일 이후부터 닷새째 한파특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예.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까지는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지역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오늘 아침까지는 영하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네.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따뜻한 좀 영향을 주는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날씨는 따뜻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전 중에 이들 지역에 한파특보 해제될 가능성 높고요. 오늘 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올라가고요. 내일
내일은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15도 안팎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호수나 강가 지역을 중심으로는 그동안 얼어붙었던 얼음들이 녹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사고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만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초미세 먼지 때문에 굉장히 대기 상황이 뿌연 상황인데 여기에 안개까지 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휴 마지막 날 고향에서 돌아오시는 분들 굉장히 운전할 때 불편하셨던 거 경험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어제부터 밤사이 좀 안개가 좀 짙어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안개가 낀다라고 하는 것은 밤사이 기온이 이제 떨어져서 대기 중에 머물러 있던 기체 형태의 수증기가 얼어붙은 건데요. 밤 동안에는 찬 공기가 다가와서 얼어붙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게 되면은 밤 동안 맑은 날씨로 인해서 대기 중에 빼앗기는 열로 인해서 안개가 만들어지기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밤사이 작은 입자가 안개가 좀 더 형성되기 좋은 그런 앵결 핵의 역할까지 더해주면서 오늘 특히 오전 중에 안개의 농도가 조금 짙은 건데요. 특히 수증기가 공급이 되는 충남과 서해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200m 앞도 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특히 서해안 쪽에 대교, 교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더 조심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1km 앞도 채 보이지 않는 안개. 그래서 뭐 강가나 호수나 이런 주변 지역들은 안개가 더욱더 짙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 좀 전에 목요일 날 이제 비가 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목요일 날 얼마나 비가 올지 또 추위는 어떻게 될지 좀 묶어서 말씀해 주세요. 비는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 오전부터 비가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과 경상도 지역까지도 확대가 되고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칩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까지도 또 비 예보가 있고 그 양은 내일쯤 돼서야 좀 알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도 비 소식이 잦기 때문에 기상 정보 자주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미국인 10명 중 9명 가까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네, 최근 공개된 특검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언급된 뒤 고령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81세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고령 논란에 다시 불을 댕긴 건 특검 보고서입니다. 부통령 시절 바이든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한 뒤 8일 발표된 불기소 결정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기억력은 나쁘지만 악의는 없는 노인으로 표현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And they have expressed concerns about your age. That is your judgment. That is your judgment. That is not the judgment of the press. 하지만 현지 언론조사에선 바이든의 나이가 재선에 문제가 된다고 답한 사람이 86%에 달했습니다. 바이든과 경쟁하는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령이라고 답한 사람도 62%에 달했고 두 사람 모두 고령이란 응답자는 59%였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도 73%가 바이든은 너무 늙었다고 평가했는데 공화당 지지층은 35%만이 트럼프 나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역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잦은 말실수와 넘어지는 사고 등으로 재임 내내 나이에 대한 우려를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바이든과 트럼프는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의 압도적 유력 후보로 11월 미국 대선은 이들 간 재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음력 설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빨간색 조명을 밝힌 모습입니다. 전 세계의 아시아인을 중심으로 약 20억 명의 사람들이 음력 설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외신으로 들어온 세계 설날의 풍경들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력 설을 축하하는 행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사자춤 퍼레이드가 열렸고요. 베트남 하노이 밤하늘에는 용의 해를 맞아서 드론으로 용을 그리는 쇼가 펼쳐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사원에서는 설날을 맞아서 촛불을 밝히며 새해 소망을 빌었습니다. 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설날을 맞이했는데요. 북한에서는 설날을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하네요. 네, 북한은 외신 기자들도 취재가 자유롭지 않은데요. 설날을 맞아서 평양 김일성 광장의 모습을 외신에 공개했습니다. 어린이들이 김일성 광장에서 함께 연날리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함께 모여 설날을 알리는 글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김일성이 봉건 잔재라며 설날을 없앴다가 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우던 1989년 설날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설날을 맞이하는 들뜬 마음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공기가 탁합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지방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며 기온이 점점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14도, 수요일에는 15도까지 기온이 오르며 마치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남과 호남 지방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낮 동안에 전국에서 연무나 방무가 끼겠습니다. 또 동해안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겠는데요. 서울과 청주가 10도, 전주 12도, 제주 14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 연휴 마지막 날 보내드린 뉴스투어레이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